네, 둘의 생협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의 생협 파이팅! 파이팅! 오늘 울림굴의 그리고 경기남부 그 에코생협 조합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레축사는 2006년도에 두레생협과 그리고 두레생협의 주곡과 채소 산지인 원주생명농업과 그리고 화천의 두레38 영농조합법인에서 소를 생산한, 그러니까 그 주곡과 채소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함께 사육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이 되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두레생협 연합회만의 그 한우 산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또 그 한우를 사육함으로 해서 순환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두레축산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홍천과 원주의 중간 위치에 있는 화천과 원주의 중간 위치에 있는 그 홍천의 강원 유기농에서 한우를 사육하시는 생산자분들도 참여해서 지금은 40여 농가가 참여해서 두레축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산자분들이 키운 한우를 도축해서 임가공 업체를 통해서 가공해서 조합원님들께 공급해 드렸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화천에 사료 공장을 설립해서 그 두레축산 사료 전용 사료 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우 가공장, 두레생협 연합회만을 위한 가공장을 건립해서 한우를 가공해서 지금 조합원님들께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공장식 축산과 동물 복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어, 그 주제로 한 30분 정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그런 축산의 현실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지를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추가 질문들이 있으시면 또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이 무엇일까요? 쌀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쌀이라고 배워왔고, 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9kg 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축산물 소비량은 136kg가 됩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이 축산물이 되어 버렸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축산물이 우리 식탁을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 식탁을 차지하는 축산물들이 어떻게 사육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축종으로 뭐 닭과 돼지, 또 젖소, 한우,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현황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 Recording 보겠습니다. in progress. 일단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장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축산을 의미하겠죠. 그런 축산이 시작된 것이 어 1950년대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굉장히 화학 비료가 발명되면서 수확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과잉 생산된 옥수수를 처분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해양 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에는 어 옥수수를 생산하는 그 단지가 굉장히 그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게 미국 국민 1 인당 1 톤을 1 톤씩 나눠 줘도 남는 물량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옥수수 생산하는 곳의 그 사업주들은 굉장히 그 힘이 좋은 권력단체, 이익단체가 되어서 인제 계속 그 옥수수 소비하기 위한 그 로비를 미국 정부에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옥수수를 가축에게 먹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축의 성장도 빨라지고 뭐 그런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인제 그 현대 축산 과학이 접목해서 가장 그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빨리 사육하고 경제적인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육 방식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내용은 그 대표적인 그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축종에 대한 그 사육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현황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닭인데요. 그 화면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화면은 육개는 고기를 쓰는 닭의 사육 현장이고요. 그리고 아래 산란계 그는 그 알을 낳는 계란을 낳는 닭의 그 사육 공간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밀사되어 있고, 그 예전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 A4 용지 그 공간에서 닭이 평생을 보낸다는 그런 어 방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 현재 사육되고 있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 지금 보이는 사진은 뭐 과장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개와 산란계의 사육 형태가 대부분 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개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병아리 한 10 그램 미만의 병아리가 1.5 킬로의 닭이 되는 데까지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 1970 년대 닭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닭들의 조상이죠. 그 닭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닭들은 개량이 빨리 살이 찌고 성장하도록 개량이 되어서 성장 속도가 예전에 70 년대의 닭들보다 3 배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뼈의 성장이 근골격, 그러니까 그 뼈의 성장이 되기 전에 비육이 먼저 되기 때문에 어 그 30 일을 초과하게 되면은 너무 과비가 되어서 뭐 다리가 부러지는 닭들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 일짜리 닭이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이유가, 세계적으로도 그 닭고기가 30 일짜리 닭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한 50일 이상이 지난 닭을 먹고, 뭐 유럽은 70일 이상 된 닭들을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30 일경짜리 닭을 먹는 이유가, 이러한 환경에서는 30일 이상 닭을 못 키웁니다. 어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30 일이 넘어가면은 뭐 AI나 이런 것 때문에 제때 출하를 못하고 사육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정말 실제로 다리가 부러지고 그럽니다. 그 예전에는 닭고기를 먹고 이렇게 뼈 같은 거를 그 강아지한테 못 주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 꺾으면은 뾰족하게 부러지고 그래서 뭐 위장에 손상을 주고 그런다 해서 인제 못 주게 했는데, 요즘 닭뼈는 강아지들한테 줘도 괜찮죠. 그냥 사람이 깨물어도 다 부서지는 정도니까요. 그렇게 사육이 되고 있고, 그 밑에 인제 산란계 사육 현장을 보면은 어 보시면은 이 공간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면서 인제 계속 알을 낳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케이지, 이 가두고 있는 틀을 케이지라고 하는데, 그 케이지 바닥이 뭐 합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발로 움켜쥐고 삽니다. 이렇게 편하게 디디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금 앞에 인제 모이조의 사료를 먹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닭들은 이렇게 사료를 쪼아 먹잖아요, 부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루 사료가 툭툭 튀어서 손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더 부지런하고 더 이익을 추구하는 그 생산자분들은 닭의 부리도 자릅니다. 그래서 혀로 핥아먹게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 닭의 사육 공간은 전혀 과장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사육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란계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에서 평생을 밤에도 불을 켜 놓고 알을 낳게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이 가축들도 감정이 있는 생명체인데 정말 미치지 않은 게 미칠 지경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계란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먹고 있고 그 계란이 뭐 30 알 한 판에 5천 원 했던 게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7천 원 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둘의 조합원님들이라면은 이런 계란은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이런 가축들의 사육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계란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팁을 대부분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계란 난각에 요즘은 표기가 돼 있죠. 난각의 닭의 사육 환경에 따라서 난각의 숫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둘의 매장에서 장을 보시겠지만 마트에 가서 보실 때도 이 난각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이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된 알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걀 껍데기에 처음에 있는 숫자나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장의 보유 번호나 이런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 2 번, 그 2 번이 계란이 생산된 농장의 사육 환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번은 앞에서 본 사진에서 케이지에 A4 용지 사이즈도 안 되는 공간에서 평생을 보내는 닭들이 낳은 계란이 4 번이고요. 3 번은 그거보다 같은 케이지 형태의 사육 공간인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넓은 것이고 그리고 2 번으로 표기된 것이 축사 안에서 키우긴 하지만 마음대로 방사해서 뛰어놀고 그리고 모래찜질도 하고 햇대에도 올라가고 또 알을 낳을 때는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낳는 게 아니라 산란 상자를 만들어 줘서 어두운 곳에 닭이 찾아 들어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된 것이 2 번으로 되어 있고요. 1 번은 자연 방사한 계란을 1 번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제 이후에 계란을 사실 때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육 현관 현황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신경 쓰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돼지입니다. 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으로 볼 때 정말 공장 같죠. 근데 이건 이제 외국 자료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돼지의 사육 현장이 이거와 같습니다. 규모만 좀 작을 뿐이지 지금 보이는 화면은 어미 돼지가 사육되는 공간이고요. 스톨이라고 하는 칸막이에 막혀 있고 한 마리 한 마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동작은 앉았다 일어나 놨다 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 주어지고요. 앞에는 인제 물통과 밥통이 같이 있어서 시간이 되면은 인제 자동급이로 사료를 쏟아 주면은 때 되면 밥을 먹고 또 누워서 쉬다가 또 물 먹고 밥 먹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이 공간에서 돼지는 그 새끼를 갖고 그리고 새끼를 낳기 직전까지 여기에서 사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세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공간을 해 놓는 이유는 사람이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뒤를 쳐다보면서 이 돼지가 수정할 때가 됐는지 적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이 인공 수정을 합니다. 인공 수정을 하고 여기에서 새끼가 거의 분만 직전까지 그
뱃속에서 크다가 여기에서 인제 그 어느 정도 분만을 앞두게 되면은 분만사로 옮겨지게 되는데 분만사도 그닥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인제 분만사인데 그 상단의 좌측에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임신돈 그 모돈이 사는 공간 앞에 본 그 큰 규모의 그 축사와 같은 형태의 그런 모던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그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인제 새끼 인제 그 모돈사 저 일렬로 돼 있는 쭉 누워 있는 저곳에서 만삭이 됐을 때 이쪽으로 옮겨져서 그 새끼를 낳고 새끼의 젖을 먹이고 새끼의 젖을 먹이는 동안 이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새끼 젖을 띠면은 다시 그 왼쪽에 모돈사로 가서 또 새끼를 갖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지금 그 모돈사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 분만사 같은 경우에도 모돈사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뭐 그 썩 환경이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그 돼지가 그 한쪽 방향으로만 눕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끼 돼지들 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미한테 깔려 죽는 일이 제일 많아요. 그 어미가 워낙에 운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고 또 계속 먹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스스로 몸이 무겁기 때문에 음. 이렇게 누우면서 새끼들을 많이 그 압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눕게 하고 새끼는 그 아래 못 들어가게 이렇게 틀로 막아 놓은 상태이죠.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제 새끼 젖을 띠고 나면은 새끼는 젖 띠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송곳니를 자르고 그리고 꼬리도 자르고 그리고 인제 귀에는 뭐 그 개체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특이하게 돼지는 그 귀를 오려서 이 돼지가 어떤 돼지라는 표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태지는 그 특히 돼지는 그 웅치 수컷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100% 다 거세를 하죠. 그래서 새끼 때 거세해서 인제 비육하는 곳으로 옮겨서 약 110 킬로 정도까지 비육을 해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끼 돼지의 송곳니나 이런 걸 자르는 이유는 돼지 돈사에 아마 가 보신 분들은 조합원님들 중에서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 돼지 돈사에 가면은 그 일단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깔집을 깔아 주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물건 싣고 내릴 때 쓰는 팔레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쫙 깔아 놓고 그 위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똥오줌은 그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돼 있고 그 항상 사는 공간 밑에 그 분변이 있기 때문에 그 악취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서로 많이 싸워요. 싸울 때 그 송곳니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크게 내게 되고 또 피가 나고 그러면은 또 뭐 왕따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뭐 이렇게 패사하고 그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공격을 못하게 새끼 때 송곳니를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꼬리를 자르는 이유는 이렇게 그 긴 게 있으면 이렇게 물기 좋으니까 그것도 그 물지 못하게 꼬리도 아예 잘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서 동화책에서 보는 그 돼지 꼬랑지 이렇게 그 꼬불꼬불 돼 있는 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 돼지 꼬리는 일자로 돼 있습니다. 예. 돼지도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농장에서 다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그런 것들의 사육 현장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두레 같은 경우에는 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산안농장이나 저기 달군에 이런 농장들 가면은 그 앞에 그 2번 계란 그러니까 축사 안에 사육하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 놓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리고 모래찜질도 할 수 있고 횃대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수탉들도 같이 넣어서 유정단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란을 낳는 그 산란 상자도 따로 이게 그 어둡게 만들어서 편안한 상태에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돼지도 마찬가지로 둘에서 판매되는 돼지는 그 제가 지금 그 갑자기 돼지 농장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이렇게 사육하지 않고요. 그 한 공간 내에서 새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어미 돼지들은 그 운동할 수 있는 방목장도 있고 그런 공간에서 그 사육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돼지는 100% 이렇게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젖소인데요. 젖소는 어 평생 젖을 짜죠. 그러니까 젖소가 우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포유동물은 본래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는 동안에만 젖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젖소는 365일 젖을 짭니다. 그 이유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365일 항상 새끼를 낳으면은 젖이 나오잖아요. 그 새끼 낳고 젖이 나오면은 젖을 짜면서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또 새끼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낳고 젖을 짜기 시작하면서 한 1 주일에서 2주 정도 되면은 다시 새끼를 갖게 해요. 그래서 거의 그 생애 전체가 뱃속에 새끼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새끼를 넣어야지 젖이 나오는데 새끼가 안 들어가면 인제 새끼를 갖게 하는 그런 호르몬제 같은 것도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젖소는 어 젖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끼를 낳으면은 암송아지는 바로 사육해서 더 키워서 젖을 짜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황소 같은 경우에는 젖소, 숫소는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한우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소고기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숫송아지는 어려서 거세를 한 후에 비육해서 판매하는데 그게 유구입니다, 유구. 유구라고 마트에 가시면은 고기 파는 소고기 중에 유구라고 판매를 하죠. 그게 이제 젖소 수컷을 거세해서 키운 것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젖소도 이전의 젖소보다 이 개량이 워낙에 많이 돼서 요즘 젖소들은 한 마리가 하루에 한 30 킬로 정도의 젖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20 킬로짜리 말통에 우리가 아는 그 말통의 한 개 반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가가 높은 사료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옥수수 또 면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래 초식 동물인 젖소에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이다 보니까 그 제대로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고 굉장히 수명이 오히려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젖을 많이 생산하고 빨리 죽는 거죠. 예.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은 인제 한우인데요. 한우는 제가 두뇌축산이 인제 주업이 한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한우가 그나마 사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뇌축산이 특별히 다른 곳들보다 축사 환경이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한우 농가들이 충분히 마리당 한 4-5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새끼를 낳았을 때도 젖소하고 달리 한우는 송아지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3 개월 정도 어미하고 같이 지내면서 젖을 먹고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한우는 우리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온 축종이어서 그런지 질병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주사나 이런 것도 많이 놓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른 축종들에 비해서 공장식 축산이란 말이 그래도 가장 어울리지 않는 축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우의 문제는 이 마블링인 것 같아요. 그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한우 평가의 기준은 마블링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으로 기준을 갖게 되고 그 한우의 등급한 정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육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툭불을 받기 위해서 그 에너지가가 높은 그런 곡물 사료들을 많이 먹이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과비를 시키죠. 정상적인 비육 상태에서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게 이게 흔히 말하는 그 툭불 채끝 등심의 사진인데 이 정도의 마블링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런 고기를 국내에서는 인제 최고의 한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관 단체들 뭐 한우협회나 뭐 축산 관련 기업 공기업이나 뭐 단체들은 이런 뭐 마블링에 들어있는 기름은 뭐 소기름하고 질이 틀려서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0 일짜리 닭을 먹는 것을 그 닭을 키우는 메이저 회사들 뭐 하림이나 이런 곳에서 가장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시점이 30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 사육을 안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영계가 몸에 좋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영계가 몸에 좋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30 일짜리 닭이 사실 그게 실제로 닭이라고 할 수 없죠. 병아리죠. 그냥 체구만 컸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닭 맛도 안 나고 그냥 부드러운 맛 그것뿐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계가 몸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한우도 지금 마블링이 좋은 것 최고인 것으로 홍보하는 게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닭부터 뭐 돼지, 젖소, 지금 한우까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현황들을 점검을 해 봤는데요. 앞에 뭐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사육하는 것이 그런 사진들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현실입니다. 제가 과장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린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농장에서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 다행히 두레생협에서 그 취급하는 닭이나 돼지나 뭐 젖소, 우유 같은 경우에는 생협의 기준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사육 환경이 두레생협의 산란계 농장이나 뭐 돼지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육하는 농가들보다 훨씬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공장식 축산 정말 공장이 연상되도록 좀 삭막하고 그런 좀 끔찍한 현장들이 어 지금 뭐 대부분이 그렇게 사육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축들에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풀은 더 이상 먹이지 않고 인간이 먹는 곡물을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빨리 살을 찌우기 위해서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지방을 먹이고 심지어는 동종 개체의 사체를 사료라는 이름으로 먹이기까지도 합니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광우병이 생긴 거죠. 실제로 소 사료에 90 년대까지만 해도 우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 사료에 그러니까 그 가축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꼭 섭취하고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 사료 원료로서의 지방 소스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대두박을 많이 써요. 콩을 뭐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그런 것들을 단백질 원으로 쓰고 또 지방의 소스로는 뭐 면실이나 뭐 이런 것들 쓰는데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게. 사료 원료로서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싼 지방 소스로 사용했던 게 소기름을 많이 쓰는데 지금도 돼지 사료에는 소기름이 들어가요, 원료로. 뭐 돼지는 잡식성이니까 먹어도 관계가 없는데 90 년대까지만 해도 소 사료에 성분 사료 원료 사용 내용에 우지가 있었어요. 근데 광우병 사건 이후에 인제 그거는 사라졌죠, 다행히. 그리고 공장식 축산으로 가축들이 병들어가고 그것을 섭취하는 우리에게 질병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식 축산이 지속되는 한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어떤 학자가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 일어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 그 2009 년도인가 그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렸던,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2009 년도에 기억들 하실 거예요.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뭐 세계 각국에 발병을 해서 그때 뭐 세계적으로 그 사망자가 뭐 18,000명 정도 생겨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2020 년에 발생한 코로나에 비하면은 될 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발생했던 신종 인플루엔자도 이게 그 돼지 돈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인제 고병원성 돼지 인플루엔자가 변형이 돼 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 돼 버렸던 거거든요. 이러한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그런 사람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런 공장식으로 되어 있는 사육 공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축사에서 많이 생깁니다. 몇 해 전에 그런 경고들을 했고, 그리고 또 바로 저희 2020 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인제 돼지 돈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것들이 발생이 쉬운 이유가 음 일단은 어 사육 환경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차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돼지들이 숨을 쉴 때마다 암모니아 가스가 팍팍 하고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돼지들이 대부분 호흡기 쪽에 다 어느 정도 손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 축사에 굉장히 많은 두수를 사육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그게 인제 호흡기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감염도 빨리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악한 사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슬라이드 쇼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윤리적인 축산물 소비는 오늘 인제 이것으로 인제 30 분의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사전 질문서를 받은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조합원님들도 이후에 축산물을 소비하면서 어떤 소비가 우리 가축들의 사육 환경도 개선하고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윤리적인 축산물 소비는 가끔씩 먹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적은 양을 제값 주고 사 먹을 때 과도한 육식과 공장식 축산을 극복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가축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길이고, 감정을 가진 가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님들께서도 우리 지금 둘의 생협의 산란계나 돼지나 젖소나 한우나 그래도 시중에서 사육하는 그런 일반 농장에 비해서는 훨씬 환경이 좋고, 그래도 동물 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하는 것들이, 이거는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조합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그런 책임감을 좀 무겁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바로 그
사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조합원님들께서 미리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오늘 신문물을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하긴 한데 졸리지 않으신가요? 근데 또 아닙니다. 예, 목소리 톤이 또 졸린 목소리라서. 예,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마블링에 대한 안내, 등급 판정, 뭐 거세호까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 마블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유독 마블링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특히 한우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맛있다." 뭐 "육향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우를 먹으면은 "야 부드럽다. 질기다." 이 둘 중에 하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블링이 좋으면은 당연히 어 마블링이라는 게 근육 내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은 씹으면 물컹하잖아요. 그래서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것일수록 씹으면 물컹하고 질기지 않게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인제 마블링이 좋은 것을 이렇게 드실 때 육즙이 팡팡 터진다 그러는데, 그건 육즙이 아니고 지방이 터지는 거죠. 기름이 짜지는 거고. 네, 그러한 것이고요. 마블링은 지금 화면에 PPT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이 카드예요. 종이로 된 카드인데, 어 소를 도축하면은 그다음 날 등급 판정사들, 공무원들이에요. 등급 판정사들이 그 소 이분도체 절단면을 보고 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절단된 부분이 등심하고 채끝의 경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마블링 정도를 보고 1 점부터 9 점까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점을 받게 되면은 이게 3 등급이고, 2-3 점을 받게 되면 2 등급, 그리고 4-5 점을 받으면은 1 등급, 그리고 6-7 점을 받으면 1 플러스 등급, 그리고 8.9 점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더블 플러스, 투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할 때는 그 대부분의 인제 두레 조합원님들은 인제 많이 아시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1 등급 소면은 뭔가 굉장히 좋은 소이고 3 등급 소는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소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막연하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등급, 1 등급, 1 플러스, 더블 플러스 등급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다음 날 아침에 근내 지방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소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랐느냐는 고려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근육 내 지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 1 등급부터 3 등급부터 더블 플러스까지의 인제 등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인제 육량 등급이라는 게 인제 그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등급 앞에 A, B, C 중에 알파벳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 소가 근육량 대비해서 지방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 A, B, C를 넣는데, 이거는 A, B, C는 사실 소비자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등급이에요. 이거는 인제 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이나 이런 곳에서 뭐 B 등급인 소를 받으면은 뭐 지방을 많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만, 소비자들은 뭐 딱히 어차피 다 정선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인제 더블 플러스를 제일 선호하시죠. 더블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한 6대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60 그램하고 기름 40 그램을 따로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거예요. 그걸 이제 섞어 놓은 거죠. 그 정도의 마블링인 것이고, 여기에는 소의 뭐 사육 환경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등급 판정에
그 맹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제 마블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에너지 사료 중에 가장 그 사료 살 찌우는 것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중에 사료 원료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옥수수이고요. 우리나라도 그 한우 비육하는데 어 비육 마무리 단계에서는 사료의 한 40% 에서 45% 정도가 옥수수를 넣습니다. 그 옥수수가 가장 그 소를 살찌우는 데는 좋은 원료이고 가장 그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한 원료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사용하는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 옥수수가 그 오메가 6의 함량이 가장 많은 식물이죠. 그 곡물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비율을 볼 때 그 곡물 중에 오메가 6 함량이 가장 많은 게 옥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수수를 많이 먹고 자란 소의 기름은 거기에도 오메가 6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 뭐 등급이나 마블링에 대해서 설명은 요 정도로 하고요. 어 등급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흔히 소비자들께 물어보면은 1 등급 이상, 1 플러스 이상 그 마블링이 잘 되는 정도를 따졌을 때 어 그 암소하고 황소하고 거새우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물어보면은 암소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1 플러스 등급 이상 출현율, 그러니까 출현율을 보면은 황소 같은 경우, 거세 안 한 황소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이상 출현율이 0.5%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 마리를 잡으면 1 마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소 같은 경우에 23%, 그리고 거새우는 61%. 그러니까 거새우는 그 등급 판정을 하면은 1 플러스 이상의 그 마블링이 생길 확률이 100 마리를 사육하면 육식 1 마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국내에서 사육하는 한우의 대부분이 거새우이고요. 그리고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어 그 고기도 대부분이 거새우입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이 3 등급과 더블 플러스의 가격 차이가 같은 소 한 마리를 비교해서 봤을 때도 한 4,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도 거세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게 되면은 어 고환을 적출해 내요. 이렇게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한 6 개월, 7 개월 정도 됐을 때 아예 고환을 빼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성장을 하면서 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황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근육 자체도 이렇게 발달돼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암소하고 거새우 사진이 아래쪽에 있는데 소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합니다, 암소하고 거새우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예전에 내시들처럼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수컷의 성징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성장하면서 거의 암소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마블링은 암소보다 훨씬 더 잘 돼요, 근내 지방이 침착되는 것은.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암소의 1 플러스 이상 출현율이 23% 인데 거새우는 61% 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없는 성이죠, 거새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성인데 유독 지방이 근육 내에 침착되는 게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소들은 거의 다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마블링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이 도축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도축 과정은 뭐 일반 도축이나 뭐 친환경 한우의 도축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인제 뭐 동물복지 인증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에 맞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도축장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제
한 마리씩 그 계류라고 하죠. 소를 도축하기 전에 이렇게 그 죽음을 기다리는, 네, 그런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머무르는 공간이 인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공간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리고 물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인제 그 기준이 되는데, 뭐 그거는 워낙에 요즘 그 도축장들이 옛날에 저기 영세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도축장들이 다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다 물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그 도축장까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환경은 잘 되어 있고, 뭐 일반이나 친환경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분 거름을 사고 싶어요."라는 질문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개분이나 돈분, 닭똥이나 돼지똥은 되게 냄새 고약하거든요. 시골길 가시면서 이렇게 퇴비 냄새가 나는데 아주 자극적이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게 돼지똥 냄새입니다. 반면에 한우, 인제 소똥은 고소하죠. 예.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퇴비 효과도 좋고 한데, 불행히도 뭐 한우 퇴비를 이렇게 소분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 발효시켜서 소분 포장해서 판매하는 곳은 없어요. 지금 대부분 뭐 퇴비를 판매하고 완숙 퇴비를 판매하고 그러는 거는 닭똥이나 돼지똥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똥은 그 두레추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소 키우는 분들이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 밭에다 논밭에다 다 환원을 하는데, 안 그렇더라도 인제 소만 키우는 집들도 주변에 농사 짓는 집들이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막 가져다 쓰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인제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규모가 크고 생산되는 분변의 양도 많기 때문에 이게 오염원이죠. 그래서 한때는 돼지 똥이나 닭 똥을 해양 투기를 했죠. 근데 인제 그것도 금지되면서 굉장히 처리가 곤란해지니까 그것들을 인제 적당히 수분을 맞춰서 발효시켜서 이렇게 포장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똥은 지금 판매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한우 안심은 공급이 힘든가요? 매장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심 안심은 700 킬로 정도 되는 소를 도축했을 때 생산되는 양이 한 3 킬로짜리 덩어리로 2개, 한 6 킬로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인제 겉지방을 손질하고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 5.5 킬로 정도, 그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산되는 안심은 첫 번째로 이유식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남는 물량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 수량이 제품 수량으로 한 100 개에서 200개 정도 월 단위로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다 우리 둘의 매장 수가 100 개가 넘으니까 매장에서 보기 힘들다는 말씀이 맞죠. 예. 저희도 뭐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안심을 뭐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은 뭐 안전성이 검증된 부항생제 인증 안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료육을 구매해서 가공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가 공급하는 안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돼요. 지금 안심 같은 경우에는 원료육 가격으로 지금 키로에 10만 원이 넘으니까요. 100 그램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300 그램 포장이, 우리가 안심을 제품으로 나갈 때 300 그램 포장해서 나가는데, 로스율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300 그램 한 팩에 3만 원이거든요. 도래생산 마진 이런 거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저희 가공비 적용하지 않고 원물가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는 안심하고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심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님들이 선호하는 살치살, 토시살, 제비살, 안창살 뭐 이런 특수 부위들도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좋은 원료육을 구매해서 공급은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구매 담당자, 두레생명연합회 축산 구매 담당자와
뭐 요청을 하면은 협의해서 진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 도축 물량만으로는 굉장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님들께 어 충분히 공급해 드릴 수는 없는 양이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냉장 판매 고기의 유통 기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어 저희가 지금 냉장육은 그 두 가지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트레이 용기에 담아서 그 가스 치환 포장을 한 그 포장하고, 또 하나는 진공 포장을 한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트레이 용기에 그 가스 포장을 한 것은 그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7 일을 저희가 찍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진공 포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일로부터 12 일의 유통기한을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트레이 용기에 포장된 것들은 사실 매장에 진열하는 동안에 일주일, 그 7일 이내에도 인제 그 변색이 서서히 진행이 되죠. 그 매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고기색이 좀 검은 빛이 많이 나고 이런 그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트레이 용기에 포장된 거는 일주일 이내에 소비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인제 진공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통기한을 10일 찍어서 나가고 있긴 한데, 그 보관 온도 유지만 잘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회사 실험실에서 테스트하고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 일까지도 뭐 전혀 이상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사다 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특히 그 용기에 포장된, 트레이 용기에 포장된 소고기 같은 경우에 고기색이 좀 검고 좀 탁하게 변해서 좀 먹기가 찝찝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실 때는 냄새를 맡아 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그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하고 틀리게 이 선홍색의 고기가, 고기 색이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거든요. 그 온도 유지가 잘 안 돼도 변하고, 또 산소가 차단되면 또 암적색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뭐 유통 중에 트레이 용기에 든 것은 뭐 이렇게 고기가 뒤집혀서 유통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집혔다가 다시 세우면은 그 뒤집힌 부분이 인제 실링지에 닿아서 인제 산소가 차단되면은 색이 검게 변해 버려요. 그런 것들은 뭐 그 진공 포장했을 때 검게 변한 거는 진공을 풀르면은 색이 돌아오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놔둬도 색이 선홍색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냄새를 맡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냄새 맡아서 조금이라도 이치나 뭐 상한 냄새가 나면은 드시지 말고, 그냥 고기 냄새, 이상 없는 냄새면은 색이 좀 변했어도 소고기는 뭐 드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황소와 암소의 맛의 차이가 궁금해요. 어 그 황소,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황소는 이렇게 보면은 특히 근육이, 이게 머리 뒷부분, 목 부분의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붉어져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여기가 왜 이렇게 근육이 붉어지냐면요, 황소들은 굉장히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거세하지 않은 황소들은 늘 같은 방에 6 마리를 놔두면은 서열 다툼을 하고, 서열 다툼에서 서열이 결정돼도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밑에서 치고 올라와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박치기 해서 그래요, 이 뒤에. 이 부분이, 툭 붉어진 부분이 소고기 부위로 치면 목심 부위인데, 이 박치기 하면서 이 근육이 발달된 거죠. 보기에도 황소는 근육이 아래에 보이는 암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완전히 틀리죠. 암소는 선도 부드럽고,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 자체도 틀려요. 황소는 근섬유 자체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질겨요, 황소는, 고기 자체가. 그래서 맛을 평가하자면은 황소는 일단 조합원님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질기죠. 질기고, 그 대신에 맛은 굉장히 진합니다. 육향도 진하고,
그리고 다행히 그 소는 거세를 하지 않아도 그 웅치라고 그러죠. 돼지 이렇게 수컷 냄새 나는 것처럼 소는 다행히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냄새는 심하게 나진 않는데 일단 황소고기는 질긴 대신에 굉장히 진하다. 근데 그 로스용으로 먹는 황소 등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어 보면은 실제로 소금을 안 찍어도 간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기가 굉장히 진한 느낌이 듭니다. 그 반면에 이제 암소 같은 경우에는 근섬유 자체도 황소에 비해서 훨씬 얇고 부드럽죠. 그래서 암소는 뭐 특별히 뭐 어떤 그 가공 처리를 하지 않아도 고기가 부드럽고 뭐 풍미도 좋고 적당히 또 기름의 맛이 적당한 기름의 맛이 가미되기 때문에 풍미도 좋고 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뭐 거새우, 암소, 황소를 봤을 때는 암소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 거새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암소에 비해서도 뭐 2배 이상 그 1 플러스 등급이 나오는 것이 많을 정도로 근육 내 지방 침착이 잘 되는데 그 거새우 고기는 그 지방이 없는 앞다리, 뒷다리 살을 비교해서 황소하고 먹어 봤을 때도 암소하고 황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기 맛이 되게 싱거워요. 뭔가 소금 안 찍은 맛. 하여튼 그런 그 대부분의 소비자들께서도 그 황소, 암소, 거새우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거새우하고 황소는 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맛이 확 틀립니다. 대신 이제 황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거리나 이런 걸로 끓이면은 굉장히 암소나 거새보다 오히려 육향도 진하고 국물도 잘 우러나는데 질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구워 먹는 게 질긴 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그 그 삶거나 찜으로 먹는 것이 질길 때는 무조건 더 끓이면 됩니다. 뭐 조합원님들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황소 국거리를 끓였는데 질기다 그러면은 뭐 중불에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이시면은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암소가 제일 맛있습니다. 예. 부드럽고 적당한 지방의 맛도 있고 예 제일 맛있죠. 그래서 두레에서 판매되는 것도 암소 고기가 제일 비싸게 팔리죠. 그리고 고기 변색이 왜 나오는 걸까요? 이거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기 변색이 나오는 거는 유통 중에 적정 온도를 이탈하면은 그 저도 뭐 육학이란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인은 일단은 유통 중의 온도 변화 그리고 뭐 산소의 차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색이 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소고기 같은 게 변색이 왔을 때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은 냄새로서 판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육류의 소비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공장형 축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 지금 앞에서는 제가 그 공장형 축산의 좀 삭막하고 좀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 드렸는데 마침 자료에 좋게 하는 곳들의 사진도 있거든요. 어 이 사진을 보시면은 경북 봉화에 있는 흑돼지 농장인데요. 이렇게 사육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둘에 공급하는 돼지 농장, 사과 농장이랑 같이 하는 그 돼지 농장도 모돈들은 어미 돼지들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제 저희 두레 산지는 아닌데 경북 봉화에 있는 흑돼지 농장인데 이렇게도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뛰어놀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스톨에 어미돼지가 옆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서 젖을 먹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그 깔집이 좋게 깔려 있는 곳에서 새끼들한테 충분히 애정을 주고 새끼들도 어미의 그런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키우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 농장을 직접적으로 아는 곳은 아니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다 보니 또 축산 현장에 오래 있어서 이렇게 사진만 봐도 '아 이곳 정말 잘하는 곳이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자료에 올려 놓은 것인데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이 농장주님이 정육점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인제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 아름아름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이 그런 대규모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람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사육 환경이 아니고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 충분히 현대인들의 육류 소비량을 맞출 수 있겠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적게 먹으면 됩니다. 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이런 곳들의 돼지들 값을 비싸게 사 줘야죠. 예. 그렇게 막 공장식으로 가두어 놓고 이런 곳에 그 돼지들과 비교했을 때 사육 공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생산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사야죠. 당연히 비싸게 판매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 지금 소비되는 육류 소비량처럼 그렇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좀 적게 먹으면 되죠. 네. 그리고 이런 돼지 농장도 있고요. 이렇게 톱밥 돈사에서 뛰노는 돼지 농사도 있고 여기는 지금 두레생협의 산지이죠. 산안농장. 아시죠? 예 계란 생산하는 산안 농장인데 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지금 보이는 개사 이 평사가 2번 난각에 표기된 2 번으로 표기된 축사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그리고 바닥에 또 인제 톱밥이랑 이런 것들 또 미생물들을 뿌려 놔서 이 닭들이 똥을 싸면은 이렇게 발로 뒤집고 또 그게 발효되고 벌레가 생기면 잡아먹고 여기에 누워서 모래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밑에 보면 아이가 이렇게 계란 꺼내는 상자가 산란 상자인데 이렇게 검은 천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덮여 있어요. 그래서 닭들이 컴컴한데 안심하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이렇게 사육하고 오른쪽에 인제 트랙터 모양 보이는 거는 산안 농장은 이 닭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풀을 재배해요. 그래서 그 풀김치를 담아서 닭들에게 먹이고 겨울에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가 알기로는 산안 농장에서 나오는 계란이나 우리 두레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다 사육 형태는 공간은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레에서 판매되는 계란을 제가 몇 해 전에 확인했을 때 한 개에 400 원에서 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반면에 아까 앞에서 보신 그런 케이지식 게사에서 나오는 거는 계란 한 판에 5천 원씩 했었잖아요. 음 그거는 한 개에 160원 꼴이네요. 최근에 AI 이후에 7,000 원으로 올라서 비싸다고 하는데 계란은 160 원짜리 계란인 거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400 원에서 500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가격의 차이도 나지만 이러한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사육 공간을 마련하는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두레생님은 다행히도 조합원님들께서 이러한 계란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는 산양유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어 젖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끼 젖을 짜기 위해서
평생을 뱃속에 새끼를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낳고 일주일 초유를 먹이고 나면 바로 새끼를 또 갖게 해서 젖을 짜기 시작하고 어 새끼 낳기 한 달 전에 젖 끊고 한 달간만 그 젖을 안 짜는 기간을 갖고 새끼를 낳은 뒤에 다시 일주일 뒤에 또 새끼를 갖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동물을 착취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인제 이것도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초식 동물은 그 자연 상태의 초식 동물은 젖소처럼 그렇게 1년 내내 젖이 나오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 자연 상태의 초식 동물은 그 그 봄에 새풀이 올라올 때 새끼를 낳아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자연 상태의 초식 동물은 봄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제 이 사냥류 같은 거는 뭐 홍보를 통해서도 뭐 몸에 좋다는 사람의 엄마의 젖과 가장 흡사하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자연 상태에 봄에 새끼를 낳고 젖을 짜다가 겨울엔 충분히 쉬고 새끼를 갖는 동안엔 그리고 그 4-5 개월 정도 쉬고 이듬해 봄에 또 새끼를 낳고 젖을 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농장들이 대부분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 봄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막 짜다가 가을이 돼서 추워지면 젖이 뚝 끊겨요. 그러면 영업 활동을 해서 판매량을 막 늘렸던 게 젖이 딱 끊기면서 활동이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뭐 국내에 들어와서 뭐 겨울에도 젖을 짤 수 있도록 뭐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뭐 가을에도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축산들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이거를 사육하는 생산자보다 소비자들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생산자 이 흑돼지 농장처럼 이렇게 좋게 돼지를 키우는데 사 주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정육점까지 해서 고기 썰어서 팔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육 현황들을 개선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육하는 생산자보다는 그 소비자들의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공장형이 아닌 그 방식으로 사육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값을 주고 좀 적게 먹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축산 현장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동물 복지 방식과 공장식 축산 방식의 이윤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어느 쪽이 이윤이 많다고 딱 그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 그냥 아까 공장형 축산 그런 대량 사육하는 곳들은 시장 시세로 따라가죠. 뭐 계란값이 오르면은 돈을 벌었다가 계란값이 폭락하면은 사료값도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한 2-3 년간 한우값이 사상 최대치의 그 값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한우 사육하는 농가들은 아주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두레축산의 생산자들은 그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약한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런 이 친환경 그 축산을 하면서 뭐 어떤 계약 물량을 생산하는 생산자분들은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 직장인들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을 운영하는 분들은 뭐 그 시장 가격에 따라 돈을 벌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반복되는데 뭐 요즘같이 뭐 솥값이 좋고 시장 솥값이 좋고 뭐 AI 뭐 이런 영향으로 계란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그 친환경 농업을 하는 생산자들이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죠. 시장값하고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삼겹살에 뼈가 많은 게 좋은가요? 적은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삼겹살에
삼겹살에 뼈가 많은 게 정답은 뼈가 많은 게 좋습니다. 연골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삼겹살이 좋고요. 그 삼겹살에 연골이 들어가 있는 건 인제 그 가슴에 그 심장부를 지켜주는 이렇게 그 사람도 그렇고 모든 짐승 가축들이 가운데 가슴뼈가 있거든요. 그걸 뭐 마구리뼈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연골이 삼겹살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건데 그 연골이 꽂혀 있는 부분이 삼겹살의 그 고기와 지방 비율도 가장 좋고 풍미도 좋고 네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너무 딱딱해서 치아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거하면 좋은데 제거하게 되면 삼겹살의 모양도 흐트러지고 그리고 로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그대로 가공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위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물복지 축산의 인증 조건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사료 성분이 하나씩 해야 돼요. 동물복지 축산의 인증 조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그 표에 보시는 것은 그 축산물 인증 제도의 인제 한우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우를 보면은 그 일반 사양이 있고 그 넌지에모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예 넌지에모는 그냥 우리 생협이나 이런 그 민간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유독 그 넌지에모 인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동물복지이고 그 최상위 등급이 유기축산인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 보시면 축사 면적은 뭐 비우고 번시고 거의 비슷합니다. 축사에 필요한 양은. 그리고 이 정도의 면적이면은 뭐 비우고 한 마리가 7 제곱미터인데 이러면 뭐 한 2평 정도 되는 것인데 실제로 농가들에서는 이 정도로 하면 또 오히려 축사가 지러지고 뭐 그 똥을 자주 치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사육 농가들도 이거보다 넓게 사용을 합니다, 축사 면적을. 이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빨리 지러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 사양 농가들도 보통 4평 5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인제 그 사료에 대한 것은 넌지에모는 사료 원료가 다 넌지에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복지는 그 사육 현관 사육 환경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료는 뭐그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물복지는.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료는 그냥 일반 사료를 먹여도 돼요, 동물복지는. 유기축산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유기 사료라는 거는 사료의 원료도 다 유기 인증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뭐 실현하기 어려운 한다고 하면은 100% 수입해서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 뭐 산란계 같은 경우에 아까 케이지 축사에서 사육되는 산란계 사진을 보셨는데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 기준이 한 마리당 그러니까 한 평당 3 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돼요. 한 평에 3 마리 정도. 아까 일반 케이지식 양계장에서는 뭐 A4 용지 사이즈도 안 되는 공간에서 평생을 사는데 동물복지 같은 경우에는 세 한 평당 3 마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물복지 인증이 많은 게 산란계입니다. 산란계는 그만큼 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아까 평사 같은 곳에다 사육을 하면서 3 마리당 한 평꼴의 그런 운동장이 확보되면 되거든요. 쪼끔 공간만 넓게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증되는 동물복지 인증은 대부분이 산란계 농장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지지난해에도 대부분 동물복지 인증이 된 것이 산란계 농장이고 육계 농장 1-2개 그리고 소돼지는 없습니다, 동물복지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을 하는 기준이 스톨이 없어야 돼요. 아까 돼지들을 이렇게 스톨이라고 하는 틀에다 가두어 놓고 사육했잖아요. 예. 그게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들은 일단
안 되죠. 그리고 생각조차 못 하죠, 그걸 없앤다는 것을. 그래서 인제 스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뭐 바닥도 아까 봉화 흑돼지 농장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깔집이 되어 있어야 되고, 현대식 돈사처럼 이렇게 똥이 밑으로 빠지는 형태의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깔판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도 동물 복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복지의 기준이, 젖소는 포인트가 그거였었잖아요. 새끼들이 어미젖을 한 번도 못 빨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게 되면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3 개월 동안 데리고 젖도 먹이고 돌보고 하는데, 젖소는 젖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끼를 낳으면 바로 분리를 합니다, 어미랑. 그래서 아예 새끼가 어미 젖을 못 빨게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 축산 과학의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젖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끼가 분변이 있는 축사에서 그 젖을 빨고, 이 젖이 나오는 그 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뭐 오염이 되면은 유방염 같은 게 걸리니까 그걸 아예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젖소도 동물복지 기준은 50일 동안 어미젖을 빨게 해야 돼요. 그런 기준들이 동물복지 말 그대로 굉장히 좋죠, 기준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농장은 인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에요. 강산 이야기라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농장인데, 보시다시피 인제 스톨 같은 게 없고 애미들 새끼 돌볼 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돌보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데, 이 농장이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돼지가 살을 찌우는데, 사료도 운동 에너지로 소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이 먹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생산된 돼지를 그 값을 주고 사 줘야지 이 농장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어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동물 복지라는 게 보시면 정말 그 기준을 맞춰서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앞서서 뭐 돼지, 소, 뭐 닭 케이지에 사육되는 것들을 보셨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훨씬 좋죠. 예. 그래서 동물 복지의 인증 기준은 뭐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 "사료 성분이 인체에 안전한 것인지요?"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동물들한테 먹이는 사료 성분은 어 음 네. 보시면은 인제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인제 대표적인 GMO 원료, 그러니까 인제 유전자 변형이 된 원료이죠. 그리고 non-GMO 원료. 이제 대표적인 GMO 원료는 옥수수, 면실, 단백피, 대두박, 뭐 알팔파, 심지어는 풀까지 유전자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GMO 원료이고, non-GMO 원료는 뭐 소맥, 귀리, 뭐 루핀, 맥주박, 볏짚 뭐 이런 것들이 인제 non-GMO 원료인데, 이러한 원료들이 사료 원료들이 뭐 인체에 해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가축에게도 해로우면 당연히 해가 될 텐데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료 원료에 뭐 그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은 없지만, 문제는 사료 원료의 대부분이 GMO 원료이죠. 예. 가장 많이 쓰는 옥수수, 뭐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료 원료는 다 GMO, 수입 GMO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실도 GMO 원료이고, 그러니까 많이 쓰는 그런 비싼 원료들은 다 GMO 원료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GMO 원료를 먹고 자란 소들을 또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이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저기 아직 GMO에 대한 것들이 마트에서 뭐 파는 사람이 먹는 것도 GMO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이 "두뇌 축산과 일반 축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만 더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축산은 일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유기농업을 유기축산을 하겠다, 뭐 넌지에모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그 처음에 2006 년도에 설립될 당시부터 어 기존의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퇴비를 생산해서 논밭에 내고 그 논밭에서 생산된 농산 부산물들 볏짚이나 또는 뭐 옥수수즙, 콩즙 이런 것들을 소한테 먹이는 그런 순환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유기축사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뇌축사는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인제 조합원님들과 협의해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유기축사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축사는 사료 자체가 유기농산물이어야 돼요. 사람도 100% 유기농산물을 못 먹고 사는 세상인데 속아 먹는 뭐 콩, 옥수수, 밀, 면실 이런 것들을 유기로 재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유기로 재배된 것들을 100% 수입해서 먹여야 하는데 가능은 하겠지만 수입해 오는 동안에 또 특히 곡물들도 지방 성분이 많고 해서 다 산패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저희는 아예 유기축사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인제 대안으로 생각한 게 넌지에모 사료를 생산해서 먹이는 것으로 대안을 찾았고 그래서 2013 년도부터 약 17억 원 정도의 공장 투자를 해서 사료 공장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넌지에모 사료를 생산했고 넌지에모 사료를 생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옥수수가 넌지에모인 옥수수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옥수수는 풍매화기 때문에 바람에 꽃가루가 날려서 이렇게 교잡이 되기 때문에 뭐 내 농장에서 넌지에모 옥수수를 심어도 옆에 농장에서 GMO 옥수수를 심으면은 오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점점 넌지에모 옥수수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료 공장을 건립하고 옥수수 수입을 위해서 연해주의 우리 한국 단체들이 나가 있는 곳들의 옥수수도 저희가 샘플링해서 GMO 검사를 해 보고 했는데 그때도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넌지에모 사료를 생산할 때는 옥수수를 처음엔 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료 생산을 하고 넌지에모 한우를 2014년 말부터 15 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합원님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팔렸어요. 그리고 인제 홍보도 부족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2 년간 준비해서 넌지에모 한우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가격도 한살림보다 낮게 책정해서 판매를 시작했음에도 안 팔려서 결국은 넌지에모 사육을 접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료 공장이 그냥 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냥 일반 사료, 무항생제 사료를 구입해서 먹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저희는 저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날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지만 가축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거든요. 먹는 대로 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넌지에모 사료 공장을 그것도 정부 보조를 받긴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17억 정도 들어간 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합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합원님들이 원해야지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두뇌축사는 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항생제보다도 훨씬 단계가 높은 넌지에모 사양을 시도했다가 인제 사업을 접으면서 다시 인제 무항생제 인증의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무항생제 인증을 현재는 받은 농가도 있고 안 받은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는 하지 않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레축사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사실은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들어와 있고, 사실은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이게 워낙 질문한 내용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네, 그 질문들을 다 답하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강의 들으면서 참 동물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사육 환경, 사육 현황을 좀 개선하는 것은 어떤 조합원의 의식 있는 소비가 참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제값을 주고 먹고 또 적게 먹는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지금 저희 긴 시간 동안 저희 강의해 주신 박희광 사무국장님께 저희 소리는 안 나지만 이 박수 치는 신용으로, 네,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겠고요. 잠시 안내드리면 저희가 강의 후에 이제 문자 또는 카톡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저희가 좀 진행할 거예요. 참석해주신 조합원분들께는 저희가 각 단협에서 생활체 할인 쿠폰을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설문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긴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저희가 지금 지났는데, 긴 시간 동안 줌 온라인으로 저희 참석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저희 박희강 네. 사무국장님은 화면 공유를 좀 꺼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아, 예. 네, 꺼주시고요. 네. 저희 조합원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좀 켜셔서 저희 단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안 만져주시고요. 꽂을까요? 네. 화면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 화면 공유 중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잠깐만요. 네. 아, 일시 중지? 공유 공유 중지. 중지. 예,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 네. 아, 카메라 다 켜주셨네요. 잠시만요. 네, 8단 계신 분들도 좀 화면을 다 켜주시고요. 어, 화면 켜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으니까 한 30초 정도만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줌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하나, 둘, 셋 하면